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는 세바스티안 렐리오 감독의 판타스틱 우먼에 네.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었죠. 이 영화도 마리나데가 제작했어요. 남미 영화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바스티안 렐리오가 독일에서 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이제 곧 최근작이 개봉을 디스오베이던스. 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또 영국에서 찍은 것 같더라고요. 영국인지 미국인지. 예, 그게 레이첼 메가덤스 주연의 이야기인데 레이첼 메가담스와 레이첼 와이스. 두 레이첼의 이야기죠. 네네. 이게 나오미 엘더만이라고 네. 영국 소설 원작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국이라고 생각했나요? 네,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 저도 위치는 모르겠는데 디스오베이던스가 이미 벌써 대기 중이죠. 사실 대기 중인 거는 그 다음 작품도 다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차차기작은 글로리아예요. 이 사람 전작 있잖아요, 글로리아. 네. 그거를 그냥 미국에서 그냥 다시 찍었어요. 하네케 같이 하는 건가요? 선입게임처럼? 근데 하네케 퍼니 게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네케 퍼니 게임은 그거 자체가 되게 실험적인 건 거고 왜냐면은 그 영화 자체가 사실 되게 메타 영화니까 그쵸. 하네케의 성격을 봐도 그렇고 네, 그거를 똑같이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약간 미국에게 모욕적인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죠. 네네네. 미카엘 하네케 퍼니 게임은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세바스티안 렐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디스오베이던스도 영화고 글로리아는 사실 이제 명실상부한 자기 대표작이고 그거를 이제 좀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약간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그래서 빨리 작업을 한 거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돼요, 이 사람. 너무 바트게 또 찍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디스오베이던스가 지금 개봉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으니까 물 들어올 때 물을 좀 줘야. 요즘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디스오베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이시 그 종교적 색채가 강한 집안에 이제 아버지 죽음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 여자가 거기서 이제 예전에 친하던 친구를 만나면서 약간 레즈비언 스토리잖아요. 네. 뭐 그런 얘기라고 하고 미국판 글로리아에는 줄리안 무어가 주연을 맡았다고 하고요. 지금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판타스틱 우먼의 감독인 세바스티안 렐리오는요. 이제는 칠레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파블로 로레인이랑 세바스티안 렐리오 이 두 명이 가장 대표적인 칠레 출신 감독인 것 같아요. 파블로 로레인이 제키와 네루다를 만들었죠. 최근에 제키와 네루다를 찍었죠. 그 스텝도 크레딧을 보면 좀 많이 겹쳐요. 그 판타스틱 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에서 각본상을 비롯해서 3관왕 무엇을 탔죠? 베스트 장편상과 아니요. 맞는데. 아닌데요? 그게 테디 어워드에서. 네네. 그 베를린의 그 성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를 대상으로 주어지는 상인 테디 어워드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았고요. 각본으로 은검상 받고 심사위원 특별언급까지 해가지고 3관왕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감독의 대표작은 글로리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리아도 베를린 4관왕? 4관왕이었던 것 같은데 여우주연상으로 은검상을 받고 그 외에 4관왕. 그래서 사실 이 세바스티안 렐리오 자체가 여배우를 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영화를 찍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년의 남녀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뭐 사변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이 주책이다 이러면서 자식들 간의 문제 같은 것도 있고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래서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가지고 자식들이 뭐 그 남자한테 완전히 기대고 있어서 이 남자가 계속해서 챙겨줌으로 인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거에서 생기는 불만인데 이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도 판타스틱 우먼처럼 사실 클럽 장면이나 음악 장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리고 판타스틱 우먼처럼 결국에는 되게 통쾌한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판타스틱 우먼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거울 뽑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차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 많이 나오고 차에서 노래 근데 다들 많이 부르나요? 저는 사실 많이 부르는데
사람 나름인가? 저는 사실 모르죠. 그 사적 공간인데 그냥 대중문화에서 많이 보니까 많은가 보다 하는 거죠. 뭐 근데 어쨌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뭔가 이 사람 영화는 핀포인트가 되는 장면이 한 장면씩 들어가 있어요. 글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놀이터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뱅뱅이라고 하나? 아, 뭔지 알아요. 뺑뺑이. 그걸 근데 정식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뱅뱅이 타면서 이 여자가 되게 매달려서 주변이 막 돌아가면서 되게 바람에 머리 휘날리는 장면 같은 게 되게 매력적으로 그 자유를 느끼는 장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서바이벌 그 총 같은 걸로 페인트 탄 총으로 결국에는 그 헤어진 이 남자가 말도 없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를 총으로 막 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보면은 되게 통쾌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감독은 있는 노래를 되게 잘 써요. 그 글로리아에도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글로리아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있구나. 아니 진짜 몰라요. 알았어. 어쨌든 그 글로리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영화 마지막에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글로리아가 신나가지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글로리아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를. 그 판타스틱 우먼보다도 사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줄거리를 들어보죠. 주인공은 마리나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이제 뭐 클럽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또 뭐 웨이터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이혼한 가정이 있는 올란도와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그 마리나의 생일에서 영화가 시작을 하죠. 생일을 맞아서 올란도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고 중국 식당에서 그 중국 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 노래도 중국어로 불러주고. 그게 중국어구나. 저는 그냥 아시아인 건 알겠는데 어딘진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게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 식사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이과수 폭포로 여행을 떠나자 이런 약속까지 하고 되게 행복하게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잠을 자던 한밤중에 갑자기 올란도가 몸의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나가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거짓말처럼 갑자기 올란도가 세상을 떠나고 마리나는 그 충격으로 뭐 어쨌든 병원에서 나와버리는데 이 행동이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좀 의문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 마리나가 열쇠를 찾으러 집에 들어간 동안 올란도가 이제 어지러워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드는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의심을 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마리나가 이제 이 올란도가 죽었기 때문에 올란도의 형인 가보와 이제 통화를 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뭐 좀 호의적이에요, 그렇죠? 가보는 그런 가보와는 달리 올란도의 전 아내인 소냐와 아들인 브루노가 단순히 어떤 우리 가정에서 올란도를 빼앗아간 젊은 여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호모포빅한 적대감을 드러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생각을 가진 스티레오타입이죠. 맞아요. 네,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되게 무례한 질문을 한다거나 뭐 수술을 받았냐 아니면 뭐 이런 말 미안하지만 키메라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모자라서 올란도에 차를 돌려달라 또 집도 비워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올란도의 파트너였던 거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보이죠. 네. 그리고 뭐 또 감정적으로는 그 나에볼라라고 디아블라라는 개까지도 두고 가라고 요구를 하고 결국 마리나는 올란도의 차에 떨어져 있던 어떤 의문의 열쇠만을 챙기고 모든 걸 다 돌려주죠. 동시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정황들 때문에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가 찾아오는데 형사가 올란도의 멍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둘 사이에 어떤 뭐 학대나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하니까 마리나는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뭐 나체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또
정반대의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성범죄 수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죠. 그죠. 또 그 사진 찍는 분이 진짜로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저는 그 압력을 주는 여자 수사관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왔어. 네가 맺는 관계가 정상적이겠니? 뭐 그 남자는 변태적인 욕구가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식의 암시를 예, 계속 그렇게 대사로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들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돈이나 어쨌든 욕망을 매개로 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겠지만 그 영어 자막에서는 그 사람이 내가 뭐 이 일을 한지 뭐 몇십 년 됐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길에서 일한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저희가 텐저린에서도 다뤘듯이 트랜스젠더들이 아무래도 그 성매매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 그냥 너는 트랜스젠더니까 라고 약간 도매금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죠. 일반화시켜서 마리나는 이제 시끄러운 마음에 평소 의지하던 음악 스승을 찾아가서 노래 연습도 하는데 스승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죠. 성 프란치스코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근데 올란도의 가족이 마리나를 초대하지 않은 채 장례식을 지내려고 하는데 이제 마리나는 그 아파트를 비워주고 언니네 집으로 가던 도중에 내려서 그 성당 미사에 나타나죠. 근데 소니아에 의해서 곧바로 쫓겨나게 되고 가보가 뭐 따라 나와서 위로를 해주지만 그게 큰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갑자기 브루노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린치를 가한다든지 굉장히 모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골목에 버려두고 떠나죠. 네. 그래서 마리나는 클럽으로 향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데 사실 올란도의 죽음 이후에 마리나가 곳곳에서 올란도의 환영을 보잖아요. 네네. 이때 클럽에서도 그런 환영을 보게 되고 진짜 장례식이 있는 날에 서빙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그 올란도가 남기고 떠난 열쇠가 사우나 열쇠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우나에 남자 탈의실로 숨어 들어가서 그 사물함을 확인하죠. 근데 그 사물함은 어둠밖에 없고 그때 이제 마리나가 결심한 듯이 장례식 장소를 가지만 그 이미 늦었고 떠나던 길인 소니아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또 막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난리를 치니까 마리나도 화가 나서 내 개를 돌려달라라고 이제 항의를 하고 마리나는 그 장례식장에 좀 남아있다가 올란도의 환영을 보고 그걸 따라서 이제 그의 시신이 있는 안치돼 있는 화장을 하기 직전에 보관을 해두는 영안실에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올란도의 시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마리나는 이제 강아지를 쟁취했더라고요. 디아블라와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마련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나와서 마리나가 이제 공연장에 가서 자신이 연습하던 다른 곡이지만 어쨌든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로 나오는 다니엘라 베가가 기존에 연기 경험이 없었다가 감독이 대본의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배역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세바스찬 렐리오 Q&A가 있는 스크리닝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Q&A를 본 감독 중에 가장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담담하게 사실은 얘기하고 또 약간 깊숙이 들어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미안하다고 내가 좋은 네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솔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영화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진지한 거죠, 이 사람이. 제가 느끼기엔 그렇더라고요. 진짜 차분하고 재미없고 진지해가지고 뭔가 어떤 관객을 네네. 내가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 질문과 답변이 되게 충실한데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내려야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제가 사실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런 감독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감독의 영화가 되게 전형적인 스토리 안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되게 큰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형적인 멜로드라마 느낌도 강하고 사실 뭐 음악의 사용이 슬픈 히로인. 예. 그런데 억울한 히로인. 그런데 이 영화는 어쨌든 현실에서 쟁취하는 바를 저는 떼서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칠레에서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해졌다고 하고 사실 그 남미 국가들이 네네. 독실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가톨릭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와 그 국가가 좀 분리된 뭐 이른바 선진국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게 확실히 더 억압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라 베가가 오스카 시상식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스프얀 스티븐스를 소개하는. 근데 이게 오스카 역사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랜스젠더 소개자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대단하네요. 네, 현실에서도 사실 쟁취하는 바가 저는 꽤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화에 묘사되던 방식과 사실 이 영화가 따져보면 굉장히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까 텐저린 얘기에서도 했지만 수많은 영화에서 소비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이미지는 좀 거리의 여인에 가까운 되게 화장을 엄청나게 진하게 하고 센 언니 같은 그쵸 그런 센 언니 같은 귀걸이 막 치렁치렁 달고 다니고 좀 야시시한 옷 입고 그런데 이 다니엘 베가는 그냥 딱 봤을 때 좀 평범한 여자 같죠. 그쵸. 네네네. 옷만 보면 거의 한국 여자분들이 많이 입는 옷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트렌치 코트나 원피스 이런 거, 데님 원피스 이런 거. 그래서 이 인물을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 캐릭터를 그 좌절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방식을 되게 저는 통쾌하게 묘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그 남자 주인공이래. 올란도? 그쵸. 그 베가의 연인이었던 올란도의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 이 여자의 중심이 흔들리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성적 소수자였다 보니까 연인을 잃는다는 느낌 자체가 사실은 섹슈얼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주는 지지자를 잃은 느낌과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으로 느끼는 고통과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험난한 여정이고 왜냐하면 그의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리고 이 여자가 그 안에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 인물을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캐릭터가 사실 되게 좋았고 저는 이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좋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열받아 하고 펀치 한번 펑 치고 나가고 그 펀치요. 처음에는 그 오락실 기계 같은 거에 하잖아요. 그 한국 기계더라고요. 그 한국 기계. 그 글씨가 보여요. 챔피언 펀치. 진짜요? 그렇구나. 저기가 있네? 라고 생각했죠. 되게 자랑스럽네요. 칠레까지 수출된. 그런 펀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영화는 되게 히치콕스러운 영화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전형적인 멜로드라마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되게 미스테리 스릴러 같은 요소가 약간 있거든요. 특히 그 열쇠를 찾아가는 것과 관해서. 대놓고 히치콕스러운 부분은 결국에는 그 열쇠 락커인 것 같아요. 올란도가 남기고 떠난 미스터리 같은 거죠. 그렇죠. 올란도가 남기고 간
일종의 유산인 거죠. 유산인 거고 연인으로서 올란도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속상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죽음을 바로 앞에서 목격 어쨌든 가장 강하게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에게서 철저하게 그를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결국에 자기한테 남겨진 건 이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열쇠를 봤을 때 그냥 딱 둘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거든요.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과수 폭포로 가는 티켓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이과수 폭포를 보면서 되게 신비롭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물이나 이런 안개 같은 것들이 만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티켓이 들어있는 건 너무 뻔하니까 비어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비어 있는 곳에서 그 텅 빈 곳에서 결국엔 찾는 거는 이 영화의 맥락상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기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열쇠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일종의 맥거핀처럼 영화에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되게 히치콕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내러티브적인 게임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어있는 락커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도의 권리나 혹은 뭐랄까 존재의 권리 같은 거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약간 마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과수 폭포를 보여주고 그 목욕탕을 보여줄 때 그 공간 안에서 마법이 벌어지는 것 같잖아요. 음악 같은 거라든지 맞아요. 그 빛이라든지 그러면 그 공간이 되게 마법적인 공간처럼 느껴지고 결국엔 그 마법의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다니엘 베가라는 마리나 비달. 마리나 비달 이 마리나라는 캐릭터가 결국에는 자기를 찾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맥거핀인 열쇠의 락커를 찾기 위해서 이 유령이 자기를 점점 끌어준다는 점에서 또 약간 히치콕스러운 면모가 있고요. 현기증 같은. 네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공간도 사실 되게 잘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령이 되게 뜬금없이 나타나면서도 그거를 극적으로 뭔가 인위적인 공간의 변화나 이런 거 없이 그 안에서 되게 자동차 뒷좌석이라든지 그쵸 백미러를 통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선글라스에 비춘 그 주차장 문이 열리면서 선글라스에 비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낙골당에서 키스할 때 생각해보면은 이제 화장하는 곳 앞에 문에서 되게 붉은 불빛 그 화장하는 데 앞에 가면 그런 게 돼 있잖아요. 네. 경고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리프렉션 되는 걸 반사의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해서 이 유령이 자기에게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는 죽음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결국에는 그곳에서 그녀는 자기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권리 같은 거를 찾게 되는 인도해주는 유령 같은 존재를 만나는 거죠. 유품이자 유산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이게 목욕탕으로 가는 여정이랑 그 화장장으로 가는 여정이 물리적으로는 되게 반대지만 정신적인 여정으로서는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저는 캐릭터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처음에 마리나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슬픈 데다가 거기다 모욕을 끼얹어서 반발심이 드는 것도 맞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심이 갈 만한 정황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갑자기 건강하던 남자가 뭐 뭔가 피가 나서 응급실에 왔는데 갑자기 죽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조사를 하는데 뭔가 되게 비협조적이란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게다가 가보 같은 약간 일종의 선량한 캐릭터들이 어떤 제스처를 할 때마다 밥 먹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밥 먹고 있을까 끊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소니아에게 쫓겨난 뒤에 막 가보가 쫓아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잖아요. 물론 조심해서 가라고 이렇게 뽀뽀를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마리나 캐릭터가 그 아까 멜로드라마 얘기를 하셨지만 전형적인 그 어떤 피해자 여자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협조적이라는 거는 굉장히 헤테로 중심적이고 심지어 사랑한 사람이 잃었는데 거기에 대고 되게 비인간적으로 질문을 해대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어떤 시스템에 순응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사회가 협조라는 이름 아래 요구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캐릭터라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당연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녀가 트랜스젠더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된 공간에서 그녀에게 아이디를 요구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충분히 사려 깊지 못한 시스템의 모습 같은 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공권력이나 경찰이라는 게 국가의 대리자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남성으로 여겨지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헤테로 중심적 사회의 남성, 기득권 남성에게서 요구되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마리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마리나 같은 경우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브루노가 막 그 마리나에 대해서 되게 폭언 같은 걸 할 때는 폭언을 하거나 제압할 때는 힘으로 제압하면서 되게 여자를 모욕할 때처럼 얼굴을 가까이 들이민다던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도 욕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도 결국 남자 아니냐 뭐 아니면은 남성들을 욕하는 페것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이중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쵸. 정체성 중에 약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쵸. 하는 거죠. 브루노가 엄청나게 비열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 친구가 참 못됐더라.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아까 되게 평범한 의상과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의 대부분을 이끌어가는 그 둘째 날 그 경야 미사에 찾아가는 날 옷이 원피스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여성적인 옷이잖아요. 옷을 보면 드레스나 원피스, 치마 이런 걸 주로 입고 타이트하고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타이트하니까 되게 납작한 가슴을 부각시키는 옷인데 그런 면에서도 되게 뭔가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뭔가 납작한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 별로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화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인물 중심적인 영화예요. 이 인물을 보여주는 방식도 이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해서 이 인물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를 되게 확실히 보여주는 샷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되게 이중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간에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되게 사회 외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인물을 완전히 이미지의 한 복판에 가지고 세워놓는다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동시에 이게 이 인물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굉장히 인물을 가두는 이미지로도 되게 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인물의 중앙 클로즈업에서 뭐 화면을 바라보는 연출 같은 게 전자라면은 이제 막 고난스러운 순간에는 유리창이나 아니면 문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프레임을 더 좁히는 거죠.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이 인물을 되게 가둬서 보여주는 식으로 이미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조차도 되게 직설적인 화법을 취하고 있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언제였지? 약간 열받아가지고 그 성당 미사에 가려고 언니네 부부 차에서 뛰쳐나와서 버스를 타잖아요. 근데 버스를 탈 때 팔을 기둥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그걸 이렇게 잡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파워풀해 보이고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야기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저는 사실 이 점에서 사실 이 영화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들이 되게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가리는 영화들이 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들 중에 좋은 영화도 있는데 좋은 영화가 아니면서도 좋은 척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은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구분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감독 자체가 너무 영화가 명확하게 보이는 점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 그 세바스찬 렐리오 Q&A 같은 거 가서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분명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물에 관해서 다니엘라 베가? 아니야 다니엘라 베가가 아니라 마리나 비달? 그 마리나 비달의 이야기는 명확한 이야기니까. 명확한 이야기고 전형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이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호함을 추구하면은 그 접근이 되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랄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되게 용감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보고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그런 게 너무 영화가 이제 놀라움을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트레일러에서 계속 보여줬던 되게 마법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되게 평범한 영화에 어떤 포인트를 주려고 넣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감독의 대답을 들어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뭐 신기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좀 특이한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구속과 반사에 대한 이미지인데 예를 들면은 그 아들이 린치를 가하는 걸 보면은 그 인물을 정말 괴물로 만드는 린치잖아요. 뭔가, 얼굴을 정말 신체적인 부분이 어쨌든 중요한 영화고 그 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얼굴을 정말 괴물처럼 일그러뜨리는 장면 같은 게 있고, 딴소리인데 그 장면이 처음에는 옆에서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정면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테이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땐 그렇게까지 막 보기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클로즈업에서 너무 이렇게 정말 그 괴물의 모습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심지어 거기서도 이제 이 마리나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자동차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 반사 이미지만 생각하면 사실 이 영화는 거울성의 영화예요. 네, 그렇죠. 거울성의 영화죠. 어쩌면 이게 결국엔 마리나에 관한 영화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자신이 어쨌든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인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았던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영화 극 후반부에 끝날 때쯤 나오는 거울 장면 보면 이제 마리나가 침대에 완전히 다 벗고 누워서 자신의 성기가 있는 곳에 동그란 거울을 두고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카메라가 천천히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있는 마리나가 점점 화면으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 같은 걸 주는데, 저는 그게 락커 장면이랑 되게 겹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락커에서도 카메라가 그 락커 안에 있는 어둠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마리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같은 걸 얻었던 것처럼 오히려 트랜스젠더로서는 어쩌면 되게 원망스러울 수 있는 게 자신의 성기가 있는 부분인데 어쩌면 그 가장 어두운 부분에다가 그걸 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춤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신의 내를 바라보는 그런 식의 알레고리로서 이미지가 쓰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거울 장면이 뭐
일종의 모든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한 컷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영화 찍는 사람이 워낙 찍어보고 싶은. 네, 그쵸.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라서 굉장히 거울로 찍은 샷을 내 인생에 수만 번 봤을 텐데. 이 영화만 해도 수십 번 나오는 것 같고. 그쵸. 네. 근데 이 정도로 알레고리가 멋진 거울샷을 본 적이 있었나 내가? 라는 점에서 저는 좀 감동? 아니요, 감동은 아니고 좀 빡세게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감동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좀 끝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에게는 거울 진짜 많이 나온다 이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감동은 없었는데 솔직히 근데 그냥 고민의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로 고민하고 찍은 거울샷이 내가 몇 번이나 봤나는 생각을 데이빗 린치 이후에는 없지 않았나. 되게 관습적으로 찍는 건데 이 사람은 관습적으로 찍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되게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거울 들고 막 인부들이 흔들리는 거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뭐 거울 같은 건 아니지만 그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가지고 몸이 마이클 잭슨처럼 그거죠. 네. 그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는데 뭐 앞으로 이렇게 와이어 와이어가 수밖에 없겠죠. 뭐 공간을 돌리는 것보다는 공간을 돌리기보다 쉬우니까 와이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장면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울 장면 뒤에 항상은 아닌데 종종 마리나가 카메라를 봐요. 마리나가 카메라를 볼 때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오를 때. 근데 그 전 스텝으로서 종종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대한 그녀의 애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거울 장면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다 잡는 거죠. 마리나는. 나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여자가 되게 평범한 여성처럼 보인다는 거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충분히 여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폭력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정반대로 대칭으로 있는 게 그 거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이런데 그들의 말보다 이 이미지가 더 강력하다고 믿는 것 같은 알레고리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거울이 어떤 부분에는 꼭 필요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정체성에 관한 영화다 보니까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는 이 사용을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이 나오는 컷이 많긴 한데 그 컷마다 쓰임새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제일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 하나는 우리 언급 안 한 건 그 춤추는 장면. 클럽에서 춤추면서 세차장 씬과 그렇지 않았어요? 세차장 씬이요? 그 차 돌려주기 전에 차를 세차하는데 그때 이제 아레사 프랭클린 노래 계속 들으면서 가잖아요. 주차장까지. 근데 세차하는 동안에도 나오는 것 같고 그 세차하는 곳 공간이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솔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게 클럽 장면에서 그런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세차장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세차장이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진 않았고 결국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목이 다인 영화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일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여자의 존재는 환상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훨씬 더 멋진 판타스틱한 여자에 관한 얘기고 그녀를 이끄는 모습 같은 건 비현실적이지만 그런 장면을 제외하면은 유일하게 비현실적인 부분이 그 춤추는 장면인데 마치 약간 치어리더 같다고 해야 되나? 저는 뭐
그렇게 활기찬 모습은 유일하죠. 네네네. 그 영화에서. 네네. 이 영화가 인물을 센터에 내세우던 거를 이제 결국 거기서 극도로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녀를 카메라 바로 정면으로 끌어올려버리는 이 인물을 내가 중심에 세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정말 의지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샷이죠. 네네. 뭐 물론 그 뒤에 비 맞으면서 홀로 걸어가는 걸 보면은 되게 대조적이고 슬픈 장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적인 위기가 그녀를 클럽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라는 점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를 여성으로 인정해주던 너무나도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고 그의 장례식에조차 참석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잊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외간 남자와 몸을 섞으면서 또 다른 자신을 인정해준 적어도 육체적으로나마 자신을 여자로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혹은 또 조명이 변화하는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교환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든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한 이 색이 섞이는 걸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 영화가. 색이 조명이 변한다거나 그런. 그쵸. 그 목욕탕 같은 것도 파란색과 붉은색이 맞아요. 변하면서 그리고 뭐 마지막에 크레딧 같은 것도 변하고 클럽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심지어 세차장조차도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색이 섞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리된 것들이 섞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우나 씬이 생각나는데 결국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인가요? 에서 콜미 바이 유 네임에서 뭐 게이 그 섹스 씬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임스 아이보리의 의견에 대해서 잠깐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학파가 있었죠. 몸을 다 무조건 다 그냥 다 편하게 보여주면 된다와 남성의 여성의 모든 몸을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우나 씬에서는 마리나가 남자 탈의실에 가야지 이 락커를 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척을 하고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게 여자는 어쨌든 몸을 다 가려야 되고 남자는 그냥 뭐 밑에만 가려도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리나는 정말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수건의 위치만 바꿈으로써 거기에 섞여 들어간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저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문화적 간습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하고 마리나는 마리나인 거고 사실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간습적으로 학습된 거 그렇다는 느낌도 좀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악도 글로리아에서도 음악을 많이 잘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도 어쨌든 음악이 좀 부각돼서 사용되는 게 한 3장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 차 반납할 때 내추럴 워맨이라는 곡 아레사 프랭클린은 아까 패티 스미스 얘기를 하셨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어쨌든 여성 락커고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 있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이분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락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오페라 아리아도 종종 많이 불러서 그걸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이름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아리아를 많이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첫 번째 그 스승을 찾아가서 부르는 노래가 비발디 오페라 바자젯? 이라는 오페라의 가장 유명한 아리아래요. 근데 그게 악녀가 부르는 노래인데 남편 나는 부인인데 그리고 버림받은 부인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장면에서 부르는 오페라는 이제 핸델의 오페라인데 그 중에 오프닝이고 원래 카스트라토 성악가를 위한 작곡이 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다양한 음역대로 편곡이 되긴 했는데 저는 그 점도 되게 마리나와 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가사를 보니까 마음이 되게 평화로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 곡과 굉장히 대비되는 플라타누스 나무를 얘기하면서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점이 직설적인 영화의 화법이랑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곡을 안다면 이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곡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직접적인 애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랑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되게 일관성 있게 곤조 있게 그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시대에 되게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모호하다. 그 예술의 모호성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물론 이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못하잖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물론은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사기치는 영화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말. 어쨌든 이 영화에서 진짜 힘이 있는 게 아까 현실과도 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냥 진짜 트랜스젠더 이야기를 하는 영화가 아직도 좀 드문 편이라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영화들 중에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저번에 했던 텐저린이나 알모도바르의 몇몇 영화들. 근데 사실 주인공들은 또 아니죠.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더 트랜스젠더 얘기는 트랜스젠더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데 트랜스젠더계의 기념비적인 영화였던 소녀는 울지 않는다가 그때 한창 이제 미국에서 뉴퀴어 시네마라고 해서 퀴어 영화들이 쏟아져 나올 때였는데 그때 힐러리 스웬크가 엄청 열연을 펼쳐서 상도 엄청 받고 그때는 모두가 극찬을 했는데 이게 이 시대에 와서 재작년인가에 이 감독 킴벌리 피어스가 무슨 대학에 강연을 갔는데 그 성소수자 학생 모임에서 그녀의 강연을 보이콧하는 시위를 했었어요. 왜 성소수자 얘기를 네가 마음대로 하냐, 왜 여자 배우가 남자인 척하는 그런 영화를 만드냐라는 식이었는데 물론 저는 그게 90년대에서는 굉장히 그것조차도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비슷한 무렵에 아마존의 TV 시리즈인 트랜스페어런트에서도 지금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퇴출당했지만 제프리 템버가 주인공 트랜스젠더를 연기를 하는데 그때도 수상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트랜스젠더 역할을 이게 정말 기회가 제한돼 있어서 지금은 자기가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들이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래서 그 드라마에 실제로 그 친구 역할로는 실제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올 루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가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럼에도 아직 많이 그런 영화가 드물고 없는데 반해서 이 영화는 영화 전체를 이 마리나가 끌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완전 원탑 영화죠. 그리고 연기 경험도 없었던 사람을 완전 그냥 믿고 쓴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배우를 찾다가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배우를 찾고 있지? 지금 나랑 지금 같이 얘기하고 그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들려준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왜 배우를 찾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이 영화의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차기작이 너무 급하게 찍으셔서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알게 되겠죠. 네. 알고 보면 급한 데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좀 진중한 사람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앞에서 약간 반쯤 농담으로 물 들어올 때 저 누적고 있고 미국에 와서 영화 찍으려고 활용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죠. 네, 보면은 뭐 자기가 어쨌든 투자 받기 좋은 환경으로 나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네. 맞아요. 투자는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추천 영화? 네, 추천작으로 넘어가죠.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제가 영화에서 본 트랜스젠더가 몇 명 안 되지만 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분이 등장하는 알모도바르의 내 어머니의 모든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 배우가 이름 또 까먹었네. 안토니아 산후안이라는 배우고 영화에서는 아그라도라는 역할을 맡아서 주인공인 엄마의 가장 든든한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이 배우가 이 영화로 빵 뜬 거예요. 처음에 인지도가 별로 없다가 그래서 많은 인터뷰에서 실제로도 트랜스젠더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항상 대답은 나는 여배우고 그게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전부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또 인터뷰 찾다 보면 이제 뭐 지겹겠죠. 그쵸. 수술을 언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있긴 한데 정말 사람들이 왜 그 수술의 여부에 집착을 하는가 그런 거에 염증을 느낀 게 딱 느껴지고 지겨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우도 사실 이 아그라도나 아니면 뭐 알모도바르의 많은 여주인공들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그라도가 나중에 이제 극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그냥 가디건에 치마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애쓰지 않는 그냥 여성으로서의 말이나 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뭐 저는 그냥 아그라도란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네. 페드로 알모도바르 작년 칸느 심사위원장 귀요미 등산복 연두색 막 입고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여성의 비중이 너무 적다. 우리 앞에서 여배우만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그런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 주목하다 보면은 사라지는 것들도 또 있어서 그 균형을 되게 잘 잡아야 되는 되게 어려운 균형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클레어 드니도 자기 여자 감독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영미권에서는 액트리스한 단어보다는 그냥 피메일 액터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뭐 피메일 메일 이런 걸 붙일 필요가 없을 때 그냥 액터라고 표기를 많이 하죠. 네네. 클레어 드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자 감독이 아니라 그냥 감독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왕왕 나오잖아요. 기사 같은 거 작성할 때. 근데 아직도 진짜 여대생이란 단어는 요즘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미투랑 관련해서 여자 비중이 늘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여배우라는 단어를 계속 그 여배우 체크를 하면서 이게 그 마치 콜미 바이오데미의 그 노출에 대한 두 개의 움직임처럼 이것도 되게 균형감을 갖는 게 어려운 일이다. 저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오히려 이 흐름이랑 관련해서 여자 감독, 여감독, 여배우란 단어를 더 많이 쓰게 되기도 했거든요. 어떤 설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뭐 일단은 뭐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은 다시 또 그걸 또 잡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딘가를 밀고 나가면은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네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아지는 거였죠. 제 추천작은요. 네. 왕가위의 해피투게더. 이과수 폭포.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네, 왕가위의 해피투게더고요. 뭐 또 이제 성소수자가 나오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왕가위의 해피투게더를 추천하고요. 얼마 전에 또 장국영의 기일이었기도 하고. 그렇죠. 4월 1일이라서 잊을 수가 없네요. 그분의 기일은. 그리고 또 칸느의 심사위원이 된 장첸이 등장하기도 하는 영화죠. 맞아. 정말 조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념할 만한 영화네요. 그럼요. 그리고 해피투게더도 노래가 인상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잊을 수 없는 노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왕가위의 해피투게더를 추천하겠습니다. 좋은 영화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봤어요. 옛날에 한번. 맞아요. 겨울에. 그때 베리 젠킨스 감독이
맞다. 문라이트를 만든 영화들 이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베리 젠킨스가 뽑은 건지 모르고 이 일관성 없는 성적은 도대체 얘네 진짜 프로그래밍 막하네 라는 생각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뭐 있었죠? 이참에 얘기해보죠. 베리 젠킨스 샤오시엔의 3타임스랑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게 1년 전이네요.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시작할 때 맞아요. 2년 전? 1년 전. 1년 전. 우리 그렇게 오래 안 됐어. 1년 전이네요. 네, 어쨌든 해피투게더 혹시 안 보셨으면은 보시고 뭐 보셨어도 또 보면은 좋고. 이가수 폭포에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악마의 목구멍이라는데. 거기가 제일 높은 데가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데인데 그게 디아블로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강아지가 이름이 실제로 디아블라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원더스트럭 토드에인즈의 전작으로 뭐 찍었죠? 캐롤과 I'm Not There. 벨벳 골드마인 뭔가 그렇구나. 취향이 그쪽으로 만나가 다른 것도 많이 찍으셨어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왜냐면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왜냐면 저는 캐롤밖에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건데. 벨벳 골드마인과 I'm Not There를 저는 좋아했던 것 같고 어쨌든 저보다 훨씬 많이 기억이 나시니까 성공적인 미루기인 걸로. 그런 분이다. 네. 그리고 만약에 콰이어 플레이스의 그 소녀의 연기가 인상 깊으셨다면은 그 배우의 연기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원더스트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Orlando è un essere che io